1월 26일 드디어 박성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재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은 극구 말렸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윤석열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치되는 주장을 펼쳐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 형량이 23년 이상일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 함께 보시죠. 이진관 재판부와 처음 대면을 앞둔 박성재 전 장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짧은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내용과 실행 계획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지시 문건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이 전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부과할 수 하십시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부터 류역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중계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박성재 전 장관이 출석은 했고 직접 발언까지 했습니까? 네, 박성재 전 장관은 출석을 했는데 직접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헌정질서의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았고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법무부 업무 관련 지시 문건을 교부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수사무마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 내용도 들어왔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24년 5월경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면서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김건희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각종 수사의 피의자인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김건희와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무마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해괴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를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피고인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묶어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범죄 결사체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을 어떻게 할지 그 윤곽도 좀 잡혔나요? 네, 오늘 재판부는 증인 11명을 우선 채택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점입니다. V1과 V0로 불리는 두 사람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수사 무마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약 5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박 전 장관 재판도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6개월인데 판결 선고까지 들어간 변론 종결까지만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선고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을 저희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그냥 진행을 해보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판 취재 중인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와,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덕수 중형 놀랍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무직입니다라고 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들으면서 이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입니다. 자,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형과 선고가 있을 건데 지금은 구형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엄격하게 법을 정해서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23년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찍기 전문가이신 우리 장 기자님께서 몇 년 정도 선고할 것 같습니까? 박성재 선고는 징역 이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올 거로 봅니다. 15년 이상 그렇게 네. 중형이 나온다고 봅니까? 한덕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한덕수는 할까 말까 약간 보면 좀 주저하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태도였다면 박성재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거나 실행에 들어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 구치소에 전화해가지고 빈자리 찾아봐라.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야 공항 폐쇄 준비해라.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야 회의하자. 라고 했으면 실행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럴까 저럴까 애매모호하게 있는 척 그래서 발을 반쯤 담궜던 한덕수보다 어떻게 보면 죄질상에서는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덕수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무겁게 나올 수도 있으나 다만 직책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조금 지위가 낮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저는 봅니다. 15년에서 20년이다. 와, 지금 댓글로는 엄청 많이 쓰셨는데 문재식 저 친구께서는 저희 친구분이신데 20년, 꾸름나그네님 30년, 그리고 레인메이커스 56님께서는 30년, 10년, 20년 주시면 양우재님 뭐 100년 이렇게 이제 주셨고 이 기자님께서 27년. 와, 이게 뭐 20년, 30년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실제 이제 선고가 그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5년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23년보다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을 확률이 더 크고 예. 실제적으로 이 계엄군들이 일반 시민이나 정당인들 그리고 민주 관련 종사자들을 다 지금 구치소에 넣을 그런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 역할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이 계엄이라는 게 불법, 아니 계엄이 대통령이 발효할 수 있죠. 요건에 맞아야 되죠. 합법적이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석하고 충분히 반대 의견을 내서 국무회의나 어떤 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오히려 더 윤석열에게 찬동하고 윤석열 계엄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훨씬 죄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임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덕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28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8년. 네. 예.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혐의를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가 있고 직권남용,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뭐 요 세 가지가 다 중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단하면은 25년 이상 나온다. 네, 네. 그렇고 지금 사실 이 그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당일에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네. 일단 다 부서를 할 수 있게 강요를 하고요. 일단 그걸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라서 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게 박성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법 상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법적 적용하는 것.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머리를 짜내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뭐 이 얘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성재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애초에 처음부터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게 법적인 요건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박성재라면 이거는 사실 한덕수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재판은 지금 선고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재판 역시도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날 겁니다. 선고 예.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일단 6개월 이내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게 아마 지난달에 12월 달에 기소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5월 달까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은 어쨌든 한 5, 6개월 간다고 봐야 되는데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데 와 김태웅님, 김영희 선생님 그리고 BH님, 김동규 선생님 뭐 무기 20년, 25년, 20년 뭐 25년, 35년, 18년, 15년, 뭐 7년 이렇게 의견들이 주시는데 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특히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김건희하고 내통하면서 내 사건 어떻게 돼요? 뭐 누구는 어떻게 됐나? 김정숙 여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주고받았던 것은 이게 부정청탁 중에서도 말 그대로 국정농단의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박성재였다. 이제 이런 것들도 중형이 불가피하겠다. 저 얼마 보십니까? 저도 23년 이상 정도 봅니다. 23년 이상. 그러니까 직권남용 부정청탁인 거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열리게끔 했느냐 본인이 수동적이지가 않고 능동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정치인들 대거 구금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구치소 수용 영역을 직접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23년 이상 한덕수보다 좀 더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기징역이 몇 년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기징역 직전이 30년. 30년 몇 년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그 최대가 유기징역을 가중을 했을 때 최대 가중치가 50년이고요. 예, 50년. 유기징역을 그냥 단순 유기징역만 선고할 때는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중처벌하면 50년까지 되고 보통은 30년. 30년 정도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30년까지를 말하고요. 예.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31년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중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는 좀 다른 위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김건희, 윤석열과 밀착돼서 집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금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완규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완규 지금 안가 회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가담 정도가 안가 회동이니까 훨씬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의심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네.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내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시도한다든지 윤석열을 도주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가장 커 보이는데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형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법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란에 가담한 정도. 아니 일반인 그냥 국민들도 이 계엄이 불법이고 잘못됐다 해서 파장한 바람, 슬리퍼 바람을 국회 와서 지켰는데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0년 이상, 1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형 나온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윤석열의 선고 그리고 내일 모레입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혐의 받고 있는 거 김건희가 내일 모레입니까? 28일입니다. 예, 28일이면 오늘이 26일, 27일, 28일이니까 모레 이제 나오면 지금 구형을 받아놓은 게 총 14년 지금 15년 받아놨고 그거 어떻게 이게 이제 이렇게 재판이 막 진행되면 실제로 선고에 영향이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판사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봤잖아요. 그 5년 구형 때렸을 때 우리 국민들의 반응. 윤석열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때 5년 받았잖아요. 5년 선고 받았잖아요. 백대현 부장판사. 그때 우리 여론을 살펴봤을 것이고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23년 더하기 구속 그 법정 구속 시켰을 때 반응을 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는구나라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김건희 같은 경우는 그 분노치가 더 커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조정했고 네가 V0로서 했던 짓들을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미만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를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로 가봅시다. 모레 선고가 나는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명품백 그냥 선물로 받았던 것 다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본법 명태균 관련된 거 알선수재 다 이게 들어가서 도합 15년 일단 15년 구형이 됐는데 몇 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객관식으로 해드릴까요? 주관식으로 해드릴까요? 주관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바로 이야기해주고 설명은 10초.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10년 나온다. 네, 10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혐의가 앞으로 10개 이상 남았거든요. 예.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마 그걸 감안해서 한 10년 정도 내오지 않겠어요? 추가 혐의가 아니고 추가 재판이 혐의가 아니고 혐의는 더 많을 것 같고요. 재판만 하더라도 김건희가 해야 될 게 지금 여럿 있을 텐데. 지금 특검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해야 될 게 지금 10개 정도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향후에 기소된다고 감안했을 때 일단 이번에 나오는 것은 10년 선고다. 네. 요 일단 걸어 놓으십시오. 몇 저도 년? 10년에서 15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찍어야 된다고 지금. 10년 하겠습니다. 10년. 왜 그러냐면 이거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명품백 수수 이 정도 정도의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어렵고 김건희 내란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예상합니다. 그래요? 저 몇 년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12년 나오고 12년. 재산 몰수. 재산 몰수. 그리고 우인성 부장 판사는 구형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좀 우인성 판사를 좀 믿지 않는 이런 그런 아니고요. 이분이 과거에 이런 재판 사례들을 봤을 때 예. 뭐 김세희라던가 이런 분에서 약간 솜방망이 처벌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그래서 12년 대신에 이거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김건희의 그 여러 가지 재산상 얻은 이득 전부 다 몰수하는 걸로. 몰수하는 걸로. 네. 그럼 기왕에 몰수하는 것도 판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얼마지 금액도 찍어주시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8억 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순수 예. 받은 이익만 8억 원인데 실제로 본인이 이 시장에 끼친 교란행위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예.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들을 감안하면 그냥 아크로폴리스 다 날려야죠. 이야, 아크로폴리스가 얼마쯤 합니까?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합니까? 정보사 출신답게 확실히 일단 단절을 하죠. 몇 년? 저는 한 10년 정도 나올 10년, 15년까지 이렇게는 지금 이제 뭐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니고 예. 개인 비리다 보니까 한 예. 10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년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년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익진 선생님은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번 재판에서 45년에 추징 100억 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거는 좀 18년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재산 몰수 생각만 해도 속 시원하다. 재산 몰수 생각만 해도 아이고,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싶고 재산 증식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본인이 재산이 몰수돼서 영원히 되는 게 제일 두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주제 짧게 강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남세진, 이정재 이 두 분은 유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월 말까지 임기를 좀 더 연장해서 계속 영장 전담 판사직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정치 평론의 영역으로 하겠습니다. 조희대의 의도가 개입됐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개입됐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개입된 이유를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판사들은 대부분 다 조희대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임명된 판사들 그 임명 날짜를 보십시오. 전부 다 조희대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거의 3분의 2, 거의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조희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조희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다. 입김이 들어갔다, 인사권 행사했다. 그럼 인사권 행사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제 영장 청구가 추가로 이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 좀 과합니까? 이 기자?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추가 영장이라는 건 김건희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걸로 봐야죠. 그럼요. 종합특검 저희가 왜 합니까?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특검에서 영장 발부율이 30% 초반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장 발부가 안 돼서 실체적 진실을 못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사실 전담 재판부도 만들었는데 아니 똑같은 사람 똑같이 앉혀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법조 담당 기자를 하셨고 전문 기자였는데, 자, 2026년 1월 26일 이 시점에 한 달 정도를 영장 전담 판사를 연장하는 것, 이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근데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를 인사로 뭐 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인사 이동 처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단 이분들이요 작년 5월 달에 이 자리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임기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간을 한번 본 겁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 띄워 올려놓고 여론의 향방이나 반응을 본 다음에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핑계해서 교체할 것인지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 어떻게 이걸 임기를 연장한다라는 게 좀 생소해서 지금 되는 거예요.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 임기는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 이후에 그 법관이 인사할 때 인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인사를 할지 말지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여론의 향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사법부가 그렇게 합니까? 여론을 그렇게 중시하는 모양이죠? 보통은 인사와 관련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대신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다 싶으면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논란을 회피하게끔은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분장을 바꿔가지고 뭐 판사를 교체해 준다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만 이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론의 간보기를 하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양승태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리고 국민을 의식하면 좋은 건가? 아니면 이런 것도 의식을 해서 간보기를 한다는 건 본인은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간보기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 수원 3인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조희대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 판사 수가 3,000명이 달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판사 중에 임시로 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이 비판을 다 모르지 않을 건데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의도가 정말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시인데 일단 임시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정식 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봐야 됩니다. 이상한 사유로 저희가 뭐 여론이 뭐 관심이 없을 때 스리슬쩍 임시가 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사람 배치를 보면서 제가 참 교묘하다, 아니 교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남세진하고 이정재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이정재는 그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수원 3인방의 한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그 전국 지방을 돌다가 수원지방법으로 와서 2년 정도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으로 한꺼번에 같은 날 다 옮겨온 수원 3인방, 수원 삼형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정재인데요. 남세진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판사의 이 영장 발부 기록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일정한 기준이 잘 없습니다. 대단히 이게
정치적이구나 또는 정파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반면에 남세진 부장판사는 대체로 영장 발부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명거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적당히 섞어서 이걸 아마 여론의 바로미터를 재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렇게 의심병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부인할 수 없는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엄 당일날 법무부부터 뭐 검찰총장까지 뭐 출입국 본부장 등등 통화한 것. 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서 네. 이게 진짜 그냥 정당한 업무라고 본 것인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성의 인식 여부로 빠져나간 건데요. 예. 재판 과정에선 계속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이란 걸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대통령의 참모라면 그 부분을 불법 계엄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통령을 말리거나 최소한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적인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는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야 법무부 회의를 소집했죠. 거기에 첫날에 사표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 좀 유명해진 류혁 감찰관 같은 경우에 예.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회고록 비슷한 걸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당시 박성재 장관의 어떤 지금 주장과는 굉장히 상반이 된다라고 읽힙니다. 더더군다나 그 심야 회의 때 이 통화를 통해서 누구를 소집한 겁니까? 수용시설 수감 인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자 소집합니다. 출입국 관리 출국 금지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에는 대검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도 있었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무부처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류했다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회동 가졌습니다. 법조인 출신들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검사 출신들 모여가지고 뭘 논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는 뭔가 그냥 그 송년회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리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백하는 게 양형에 있어서 뭔가 본인에게는 그나마 유리한 전략 아닌 전략일 겁니다. 예, 말씀하신 그 안가 회동도 저희 JTBC가 당시 단독으로 촬영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타는 관용 차량 등이 삼청동 안가로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JTBC가 촬영한 바 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이미 한덕수 1심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또 위로부터의 쿠데타 규정했던 이진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하게 박성재 전 장관도 처벌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은 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12.3 비상계엄을 내란 그것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불법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피해 나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주장에서 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CCTV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뒷짐지고 있을 만한 그런 그 장면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방조 또는 동조했던 그 내역이 쭉 나오죠. 저는 안가 해동, 비밀 해동의 그 멤버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시설 확보를 한다거나 또 기조실장의 법률적 조치를 추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 이것이 바로 이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서 내란으로 규정이 된 하나의 그 실질적인 행동적 조치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금 들어온 장면입니다. 오늘 박성재 전 장관이 첫 공판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서 언론사에 배포했기 때문에 소위 따끈따끈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성재 전 장관은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또 바깥으로 언론에 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증거나 증인 또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